무게 1.4kg에 크게는 양배추만한 뇌. 걷고 말하는 등 몸 전체를 주관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다면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하는데 트로트 가수 김혜영과 배우 이의정이 투병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다. 뇌종양은 종양이 자라면서 뇌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인 새벽과 아침에 심한 두통과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원인 모를 뇌 안의 혹인 뇌종양에 대해 알아본다. 네, 두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통이 생기게 되면 집에 있는 머리 진통제 한두 알 먹고 마는데 사실 새벽이나 아침에 극심한 머리 통증과 함께 구토가 동반이 된다면 이 질환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뇌종양의 증상과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서영범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뇌종양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죠. 네, 뇌종양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비교적 드문 암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화배우, 가수, 정치인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이란 정의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결국 두개골 내에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의미합니다. 두개골, 뇌, 뇌 주변 신경 등에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통칭하여 뇌종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뇌종양은 뇌의 어느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뇌 수막종, 청신경 초종, 뇌하수체 선종, 교모세포종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종이 다양한 위치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을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뇌 안에 발생하는 축뇌종양, 뇌 바깥쪽에 발생한 축외종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뇌 종양의 기원에 따라서 뇌에 발생한 원발성 뇌종양, 다른 장기에서 전이가 된 2차성 뇌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은 다른 암종과는 달리 병기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뇌종양을 4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뇌종양의 악성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나누게 됩니다. 즉 4등급이 가장 악성인 뇌종양인데요. 얼마 정도의 악성도를 가지고 있냐 하면 4등급이 뇌종양인 경우에는 이제 교모세포종이 대표적인데 진단부터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다 해도 평균 여명이 15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악성인 뇌종양입니다. 네, 사실 뇌종양은 다른 암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사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요. 일반적인 종양보다는 분명히 이제 발생 빈도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3년도 자료인데요. 보시면 전체 22만 건의 암 발생 중에서 뇌종양은 약 12,000여 건, 그 중에서 악성 뇌종양은 2,000여 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요 암종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5대 암들은 위, 대장, 폐, 유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뇌종양의 발생 빈도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진단 기술의 발달, 평균 수명의 연장,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표적 치료제와 같은 항암제의 개발로 인해서 전이성 뇌종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암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뇌와 같은 이제 먼 곳에까지 전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 환자라든지 에이즈와 같은 면역이 억제된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중추신경계 림프종과 같은 종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 한 방송에서 배우 이의정 씨가 뇌종양 이제 판정을 받은 걸 이제 고백을 하면서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교수님, 뇌종양은 도대체 이렇게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또 오랫동안 보면 뇌종양이 생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발생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고 전체 한 95% 정도는 원인 미상입니다.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약 5% 정도에서 알려진 이제 인자로는 유전 인자, 방사선과 같은 환경 인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억제가 된 개인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과관계를 비교적 밝혀진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사진은 우리가 아직 방사선에 대해서 무지할 때 1950년대에 머리에 이를 치료하려고 머리에다가 방사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아들에서 누적 관찰을 해보니 암종이 이제 발생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렇듯 지금은 누구나 방사선을 쬐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때는 저런 치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자파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휴대전화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전자파가 발생하게 되고 과연 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전자파를 인체 발암성 간흑물질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이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을 발생할 수는 있다고 이제 정의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까지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가령 핸드폰을 오래 쓰면은 우리가 귀 쪽 신경에 청신경이 생긴다고 발표하는 논문도 있고 그에 반해서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가 아직 한 20여 년밖에 안 됐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추후에 장기간의 추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뇌종양은 발병률이 낮기는 하지만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만큼 이 평소 증상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그러면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네, 이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뇌종양의 특징적인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종양이라 하면 뇌에 보시는 것처럼 종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제 은사님이신 정의영 교수님께서는 뇌종양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며 100가지 오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뇌는 각 부위에 따라 감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이 특정 부위에 종양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손을 못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얼굴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자들이 이게 뇌종양에 의한 증상인지 다른 증상인지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뇌종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단순한 마비,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어지러움, 두통, 보행장애, 기억력 저하, 시야결손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통 같은 경우에는 매우 흔한 증상이긴 한데 실제로 임상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도 두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뇌종양, 뇌 병변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두통의 양상은 특징적인데요. 아침에 주로 이제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구역 및 구토를 동반한다든지 일반적인 두통제를 복용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뇌 병변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는 이제 밤새 뇌종양으로 해서 뇌압이 올라가서 새벽이나 오전에 두통이 악화되고 그래서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깨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뇌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두통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 이런 커다란 혹이 있는 경우에 뇌가 압박이 되어서 상지 또는 하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양쪽 바깥쪽 시야가 좁아지는 게 특징적인 이제 소견인데요.
보시면 뇌하수체라는 곳에 혹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면은 양쪽 바깥쪽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도 반드시 뇌병변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청력 저하나 이명, 특히 이명 같은 경우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청신경 초정의 가장 초기 증상이 이명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명이나 청력 저하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반드시 뇌 MRI 검사를 시행을 해서 청신경 초정이 있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감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굴 쪽에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3차 신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위가 압박되게 되면은 심한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한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뇌종양을 의심해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인격이 바뀐다든지 치매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뇌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 전두엽, 즉 우리 뇌에서 인격이라든지 어떤 성격을 관여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가 뇌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뇌 종양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인지 기능의 호전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그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가 부어 있는 경우에 이런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전신 발작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경련이 발생하면 반드시 MRI를 찍어서 뇌 병변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전체 신체 동작을 관장하는 뇌이기 때문에 여기 종양이 생기게 되면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뇌종양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지, 뇌 CT와 MRI 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우선은 이제 가장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검사는요, CT하고 MRI가 있는데요.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가 우월하다, MRI가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검사의 장점이 있고, 예를 들어 환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비가 온 경우에는 우선 CT 검사를 시행을 해서 빨리 병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MRI와 비교해서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가 꼭 필수적이지만 초기에는 CT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그래서 병변이 관찰이 되면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C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검사 시간이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반면에 MRI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대신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 검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대개는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징적인 파형을 본다든지 해서 다양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T와 MRI 외에 우리가 흔히 PET-CT라고 하는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이 있는데 이는 이제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뇌 병변의 특징적인 이제 활동성을 평가를 하여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여서 우리가 이 종양이 피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뇌혈류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으면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 이 수술을 통해서 그 머리에 있는 뇌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수술을 받으려면 또 머리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뇌종양을 진단을 받으시면 거의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안에 뭐가 생기고 이를 이제 머리를 열어야 된다는 우리가 개두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선 환자분들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뇌종양의 치료법에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머리를 절개를 해서 열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개두술, 그리고 특정 부위의 방사선 빔을 조사하는 방사선 수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한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 4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뇌종양의 종류,
위치, 크기, 환자분의 어떤 나이라든지 증상 등을 고려하여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단독 또는 병합을 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뇌수술을 보면요. 이미 기원전부터 이제 세계 각지에서 두개골에 구멍이 난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팔레스타인, 페루, 잉카 등에서 우리가 뼈에 구멍을 내는 우리가 천공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술을 했던 흔적들이 있고 이는 뭐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주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이르러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하비 쿠싱이라는 미국 신경외과 의사이자 근대 신경외과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근대 뇌수술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집도 장면이고요. 이제 하비 쿠싱 선생님께서 2000번째 수술을 집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이제 머리에 헤드라이트를 쓰고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종양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보시는 것처럼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종양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하면 우리가 뇌신경 하나하나, 미세혈관 하나하나, 뇌 조직과 뇌 종양의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과연 이제 뇌수술을 하는 게 안전한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뇌수술에 있어가지고 뇌기능 보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술 기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경 내비게이션,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각성항 수술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 내비게이션이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위치를 찍듯이 실제로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뇌 종양, 뇌 혈관,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수술 중 신경계 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내내 환자의 우리 신경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요 신경 주위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주파수가 변화가 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신경은 보존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를 깨운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최대한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 기법도 있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종양을 제거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두술의 모식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피부를 절개하고요. 그 이후에 뼈를 절개하고 이 종양을 경막과 함께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수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뇌수술을 하고 나면은 다음 날부터 보통은 걸어 다니고요. 퇴원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개두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 절개 전혀 없이 뇌종양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법인데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뇌하수체의 병변이 있거나 뇌 기저 부위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절개 없이 콧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을 하여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형광 유도 수술이라고 하여서 실제로 사진인데 보시면은 어느 게 종양이고 어느 게 정상 뇌조직인지 구분이 되진 않지만 환자분이 수술 전에 특수한 약물을 복용하고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양만 선택적으로 형광 염색이 돼서 우리가 종양만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종양만 빨갛게 이제 보이게 되고 우리가 이 시야상에서 종양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고요. 우리가 1990년대 이후로 아주 보편화된 이제 수술법입니다. 우리가 개두술이라 하면은 실제로 절개를 해서 종양을 제거하게 되는데 방사선 수술은 절개 없이 비침습적으로 종양만 대해서 방사선 빔을 조사를 하여서 선택적으로 파괴를 하는 수술 기법입니다. 우리가 뭐 아이폰, 갤럭시 그런 어떤 핸드폰의 종류가 있듯이 이런 기계도 뭐 노발리스,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와 같은 다양한 치료 기계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기본 원리는 동일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이런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방사선 빔이 이제 자동적으로 조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위만 이제 파괴가 되는 시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식도인데요.
이런 이제 주요 뇌조직이라든지 시신경과 같은 신경을 피해서 방사선 빔을 뇌종양의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양만 선택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질환에는 우리가 전이성 뇌종양, 그 다음에 양성 뇌종양에 가장 많이 이런 방사선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뇌혈관 질환에도 방사선 수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수술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이럴 때는 수술 외에 좀 다른 치료 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게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절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종양이 크기가 매우 크거나 아주 깊숙이 위치해 있거나 주요 신경을 다 침범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로서 100%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수술만 해서는 절대 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폐암이나 유방암과 달리 뇌종양은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뇌혈류 장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러한 구조로 인해서 항암제의 치료가 제한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암종, 림프종이나 배세포종과 같은 암종에서는 1차 치료로서 효과적인데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만 시행을 하여도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모세포종은 악성 뇌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인데요. 이 종양에 사용되는 테모졸로마이드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 항암제가 도입되고 나서 환자의 평균 연명이 꽤 증가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1차적 혹은 보조적 역할로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림프종이나 배세포종 같은 경우에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방사선 치료만 시행을 하여도 아주 매우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암종 외에 수술이 불가능한 매우 크거나 혈관성 종양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뇌종양 치료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종양 수술적 치료 후에 이러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방사선 치료의 제한점은 이 치료 후 이 종양이 감소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단점은 우리가 장기간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방사선 자체로 인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방사선 괴사, 아주 최악인 경우에는 방사선 자체로 인해서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종양의 치료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뇌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뇌종양은 우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뇌종양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최근에는 여러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뇌종양이라 하더라도 완치에 가깝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많은 환자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제 항상 주위의 의사분과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아주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뇌종양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고 조기 진단이 최선입니다. 새벽에 극심한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깬다든지 잠을 자고 일어나도 두통이 계속 이어진다면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뇌종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통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서영범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